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현대시 수능 현대시의 오해와 진실. 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알만한 시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시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를 달리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아냐? 근데 야,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서 어떻게 리듬의 변화를 줬는지 알아 몰라? 진달래꽃이 아니라 다른 시가 나왔다고 칩시다. 고재종의 첫사랑, 박용래 울타리방 이런 거 나왔다고 칩시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그쵸? 이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문제와 선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달래꽃 하면은 뭐 다 아시죠? 맨 처음에 김소월의 시인 뭐 누군지, 시인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일제강점기 때 뭐 이런 거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가정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우리다를 통해서 어떠한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을 형성을 한다.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에는 5 말없이 고이 보내 7 드리우리다 5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시적 화자의 분신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우리는 그걸 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잖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푸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수능 시험에 접근하려고 하니까는 수능 시험이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하여 리듬의 변화를 줌이라고 적혀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럼 너네들은 시험 문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있잖아. 수능 시험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야, 내가 이 시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 아,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시인은 이렇게 판단 안 할 수도 있잖아. 또는 예전에 한번 어떠한 시인이 자신이 모의고사인가 수능에 자신의 작품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와 관련 없이 나는 이런 의도로 이 시를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 애들이 막 그거 갖다가 이게 무슨 시험이냐라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애들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시는 당연히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 정서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서 외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풀 거란 말이야. 그 기준에 따라서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먼저 수능 문학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뭐야? 제목을 먼저 본다. 가에 해당하는 제목, 나에 해당하는 제목, 다에 해당하는 제목과 신. 물론 이제 작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다? 외적 증거를 본다. 복이나 비문학에 해당하는 외적인 기준이 되는 근거를 판단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다? 작가의 작품을 봅니다. 그래서 보고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외적 증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차례대로 풉니다. 이 방식으로 따라가서 문제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있잖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가 제목은 안 적어놨는데 사령이라고 하는 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준거를 한번 볼게요. 보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스탑! 자, 내가 지금 있잖아. 대통령 욕을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빨갱이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녀도 여기 누가 나를 잡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억압된 분위기에서 대통령 나라님을 욕을 한다든지 빨갱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마르크스의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만 하더라도 잡혀갈 때가 있었어요. 의사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요. 행동도 어떻게 자기가 자유롭게 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회는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를 해석하죠. 다음, 가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활자로만 존재한대요. 그래서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자는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반성한대요. 됐니? 이게 뭐야? 외적 준거를 읽었어. 그 다음에 시로 돌아갈 겁니다. 자, 봅시다. 활자는 아까 얘기했죠? 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사소통이 언어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반짝거리는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스피릿이죠.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되니?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왜? 경직된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되니? 다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돌벽, 잡초, 페인트빛, 고요함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되니? 다음,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도, 이 욕된 교회가 어떤 사회야? 경직된 사회죠.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습구나.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되니? 여기에서 내가 해석을 할 때 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니? 여기에 시로조가 어떠니, 어미가 어떠니, 운율 형성이 어떠니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나는 외적 준거를 가지고 해석했을 뿐이에요. 너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봅시다. 자, 가에서 나의 영혼에 대해 우스워라 라고 자조한 것은, 뒷부분에 하겠지만 자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조건부죠. 조건부에서 틀린 부분이 있니? 없죠. 다음, 서술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얘는 외적 준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신의 참여만으로, 야! 의사소통에 참여를 했어? 외적 준거에
참여를 한대 하지 못한대. 못한대. 여기가 틀렸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선지가 틀린 겁니다. 기준을 주고요. 그 기준에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해석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중요한 겁니다. 괜히 외적 증거를 가지고 읽고 답을 골라내는 방법. 이게 수능입니다. 내신이랑 많이 달라요. 다음 밑에 것도 볼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동일한 구절이 반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있잖아.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라고 얘기했어. 2번 반복하면은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운율형성 의미 강조. 그쵸? 그럼 뭐야? 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심화된다라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정서가 뭔데? 왜 부정적 정서인데? 아까 얘기했죠? 경직된 사회에서 의사소통에 활발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드러나겠죠. 되니? 자,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의 내용을 암기하고 그것을 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풉니다. 이것만 알고 수능 시험에 접근하더라도 여러분들은 90%는 수능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한 게 수능에 대한 90%예요. 나머지 우리가 배울 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화자의 SEA, 화자의 바다는 아니고요. 이때 화자는 시적 화자고요. 그 다음에 S, E, A.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화자부터 얘기해 봅시다. 화자,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을 하는 그 무엇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한 이유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요.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나왔던 나이덕 시인의 음지의 꽃에서는 참나무떼가 화자예요. 그쵸? 나무가 화자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다음 시적 화자는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표면에 드러난 화자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무엇이냐? 나, 우리, 저희와 같은 1인칭의 화자가 드러났을 때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 나, 우리, 저희가 드러나면은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왜? 나의, 우리의 정서, 상황, 태도를 분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나가 나오죠.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서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의 정서와 상황과 태도를 바탕으로 시를 분석하시면 돼요. 다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는
나, 우리, 저희 이런 표현이 없이 나옵니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략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화자도 있고요. 또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관찰자적 위치에 있는 화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누군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자. 이거 내가 좀 그래 오타가 있는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여기에서 있잖아. 자, 엄마야 누나야 라고 불러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남자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여자가 누나라고 하진 않잖아. 다음 두 번째 70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고 엄마야 이러냐? 아니지. 이거 뭐야?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 남자 어린아이의 상황, 정서, 태도에 주목하면서 시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관찰자적 위치에 있는 화자. 너네 있잖아. 소설에서 3인칭이라고 하는 시점을 어렴풋이는 알 거예요. 3인칭이라고 하는 화자는 있잖아. 어디에 있는 거냐? 소설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화자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시를 볼 때 독자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화자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이 무엇이 바로 이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봅시다. 나가 안 나와요.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기영도의 전문가죠. 제목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찰자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제목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겠다만 뭔가 그나 그리고 뭐야?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죠. 그와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거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안 실었지만 나중에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자신의 어떤 수하로 부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가스라이팅에서 이거는 어떤 권력가들이 우매한 민중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시거든. 그것을 어떤 관찰자가 이러한 그와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 관찰자의 태도가 어떤지, 이 상황이 어떤지,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뭐다? 외적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인하고 시적 화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아는 윤동주 시인 시에서 있잖아. 예를 들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래서 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로 끝났어요. 이 시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부끄럽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모든 인류애를
사랑하겠다, 인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의 목소리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꼭 윤동주는 아닙니다. 그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런 거 배워봤을 거예요. 관점에는 있잖아,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외재적 관점에서 있잖아,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이거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거든. 이때 이 표현론적 관점에서 시인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어떠한 종교 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 성찰을 해서 이러한 시를 썼다라고 얘기하면 있잖아, 그건 작가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외재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내재적 관점에서 화자는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화자가 어떠한 어조를 가지고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화자와 이때의 작가, 곧 시인은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시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다음, 시적 화자의 상황. 자, 아까 전에 내가 SEA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의 S는 situ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보기 시험지 지문, 그러니까 뭐야? 외적 증거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수능은 EBS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그 EBS라는 교과서에서 50%가 연계가 되죠. 그때 그 연계되는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왜? 공부할 거 아니야? 다음, 세 번째, 글의 내용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인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셨죠. 그러면 윤동주 시인의 상황은 잘 알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시인 이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그 무슨 시대에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자, 다음, 시적 화자의 상황은 있잖아. 이거 좀 중요해요. 부정적인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내가 봤을 때 그래. 한 90%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자, 첫 번째, 부정적 상황에서 시작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부정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자연 파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단 긍정에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부재라는 단어예요. 부재. 무엇인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역사적인 부재.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조국의 부재가 있습니다. 조국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죠. 다음 평화의 부재입니다. 6.25 전쟁 또는 이념의 갈등. 다음 민주주의의 부재. 뭐 1960년에 우리는 4월 혁명이 있었죠.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군부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민주주의의 부재라고 봐도 됩니다. 다음 사회적 부재. 첫 번째, 이거 고향의 부재는 쌤이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적에 기억하던 고향이 지금 다시 찾아갔을 때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산업화 도시화로 예전에는 산과 들, 냇가가 있었던 내 어렸을 적의 고향이 지금은 신장로가 깔리고 공장이 생기고 호텔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걸 고향의 부재라고 봐도 되겠죠. 다음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농촌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 내내 공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쌀을 팔고 보니까는 1,000만 원이 안 돼요. 농사를 지으나 마나죠. 사람들이 그래서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이촌향도라고 하죠. 그래서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이 시골은 쇠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황. 다음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산에서 보이는 그 울창한 나무, 새 소리들, 졸졸졸 흐르는 물에서 가재와 물고기가 튀는 모습, 이게 생명력 있는 모습이지. 빌딩 숲에서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시멘트 바닥과 이런 것들을 뭐 여기 생명력을 느끼니? 그렇죠?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회적 부재도 있습니다. 다음 개인적 부재가 가장 많아요. 지금도 뭐 너네 뭐 노래 들으면서 슬픈 노래 민주주의가 사라졌네. 아니면은 자연이 너무 그리워. 나는 여기에서 너무 숨 막혀. 막 이런 노래가 많니? 대부분 뭐야?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임해부재. 다음 가족의 부재. 가족의 부재는 임해부재는 이미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미 떠난 거죠. 그런데 가족의 부재는 죽음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춘수의 강호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죽음. 또는 박목월의 하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자신의 동생의 죽음. 또는 김현승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 뭐 별빙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죽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상황 올 수 있죠. 자, 다음 기타 삶의 궁핍함, 삶의 어떤 고독, 삶과 죽음, 소시민적인 삶. 근데 여기 소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시민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 나가면 뭐해? 아무런 도움도 안 될 텐데.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낫지.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서 그냥 놀고 그냥 영화나 보고 술이나 마시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하죠. 저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다음. 물론 긍정적인 상황도 있어요. 자연에 대한 긍정. 자연에 대한 긍정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에서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상춘곡이라든지 시골 마을의 순박함 같은 경우에 울타리박 같은 것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뭐 조지훈의 고풍의상이라든지 또는 계절에 대한 삶의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고재종의 첫사랑 같은. 그래서 이런 시들이 긍정적인 상황들도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 다음 봅시다. S를 봤어요. 이제는 E, 이모션, 정서예요. A, attitude, 태도입니다. 자, 정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죠? 그리움, 고통, 외로움, 슬픔 등등등등 다 아는 정서들입니다. 정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니네가 입에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이거 좀 자주 읽어야 돼요. 얘 있잖아. 한 집에 가서 한 3번만 읽어봐. 3번만. 잘 안 튀어나와요 이게. 막상 다 알고 있는 단어더라도. 왜? 너네 맨날 어렸을 적 이게 떠올려봐. 나는 오늘 아빠랑 같이 캐리비안 베이 갔다. 맨 마지막 뭐라고 써? 참 재밌었다. 참 즐거웠다. 오늘 할머니 집에 가서 놀았다. 참 재밌었다. 오늘 엄마가 집에 없었다. 참 슬펐다. 이게 다잖아. 그치? 그런데 되게 많은 정서가 있어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인데 잘 안 튀어나와서 그래. 다음! 여기에서 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좀 있어요. 무상감. 무상감은 있잖아. 얘는 인생에 부질없음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각해. 뭐뭐면 뭐하냐? 이런 의미예요. 경모야. 네? 네가 그렇게 잘생기면 뭐하냐? 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런 거죠. 야, 이재용이, 돈 많으면 뭐하냐? 어차피 죽을 때 하나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야, 아무리 뭐하면 뭐하냐? 어차피 다 필요 없는 건데. 이런 거요. 야, 옛날에, 궁의 왕이 잘 나갔으면 뭐하냐? 어차피 지금은 터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무상감을 느낀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니? 다음. 부끄러움, 비참함, 절망, 창피함, 처량함, 허전함, 애상감. 자, 애상감은 있잖아. 애들이 공경한 경우가 많아요. 쌤! 슬픔하고 애상감하고 뭐가 달라요? 잘 들어요. 내가 만약에 있잖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슬퍼. 그러면 그건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내가 항상 같이 앉던 벤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벤치를 지나가다가 그 벤치를 봤어요. 눈물이 또르르. 그러면은 애상감이에요. 다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퍼요. 그건 슬픔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미 잃은 소가 어디서 엄마 그걸 보고 나서 야 너도 어미 잃고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서 느끼는 감정은 애상감이에요. 되니? 그래서 객관적 상감을 감정이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슬픔을 드러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애상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슬픔을 일으키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매개하는 대상이 꼭 있어요. 그 대상을 보고 슬픈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쌤은 벚꽃을 보면은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납니다. 왜? 나는
벚꽃이 즐거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막 여자친구랑 같이 벚꽃을 배경으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싸워본 적은 있어요. 벚꽃나무 밑에서.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막 머리에다가 벚꽃 꽂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 건 너무 좀 나는 싫어요. 난 사람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벚꽃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리고 벚꽃 때 있잖아 빨리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불행했을 때 항상 벚꽃과 함께해서 그런가 봐. 근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내 가족이 있고 하니까 가족이랑 같이 벚꽃을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슬픈 느낌이 들어서 애상감이에요. 자, 다음 긍정적 정서. 뭐 다 알고 있죠. 감사, 기쁨, 만족. 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네 안문지족 했을 때 고전 시간에 참 많이 나오죠. 경쾌함. 근데 여기서 있잖아. 이 단어 시험 문제 꽤 몇 번 나왔었고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경하는데 두려운 것 같기도 있어요. 공경하는데 두려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그냥 얘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대자연에 대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매난데 저렇게 큰 산, 저렇게 큰 바다에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가 감탄한단 말이야. 와, 자연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구나. 그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물주 또는 신에 대한 경외감. 되니? 그런 거에만 해당해요. 즐거움, 편안함, 희망참, 활기찬, 사랑스러운 순수함 이런 것들 있죠. 자, 다음 태도입니다. 태도는 자 아까 부정적 상황에서 시작할 때는 뭐야? 부정적 태도로. 근데 끝날 때는 뭐야? 긍정적인 태도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성찰적 겁나 많이 나오죠. 이거는 윤동주 시이다면은 맨 처음에 부끄러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성찰 의지적 태도로 끝나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찰 자기 마음을 반성하면서 살피는 태도. 경계하면서 살피는 사람이 누구야? 경찰이죠. 반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하죠. 다음 예찬 대상에 대해서 찬양하는 태도. 예찬적 태도는 많이 나와요. 얘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일 때 좀 많이 나오는데 대상에 대해서 찬양한다? 이 얘기는 굳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우와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예찬이라고 보면 돼요. 달관적 인생에 대해서 세속을 벗어나 바라보는 태도.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만족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세속을 벗어난 그런 태도. 다음 구도적 진리랑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태도. 뭐 이런 시들도 있고요. 낙관적 뭐 낙관이란 말은 거의 다 알고 있죠. 단정적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거예요.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나루이토의 시민이 될 거야. 이러면 되냐? 우리는 일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표현해?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다도 아니죠. 반드시 광복은 온다 라고 얘기하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풍류적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하는 태도고요. 낭만적 인생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다음 회화적 그림을 그리듯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인데 회화적이라는 게 있잖아. 그림을 그린다. 이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을 듣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회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 돌아 나가고 그래서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울음을 우는 곳. 그럼 뭐야? 여기 넓은 벌판 그리고 실개천 그리고 송아지 그리면 되겠네? 그쵸? 구도가 잡히죠? 이걸 그냥 회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다음 교훈적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태도. 근데 있잖아 개인적으로 시는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글인데 교훈을 전달한다. 약간 시의 목적에 반한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교훈을 주는 시는 좋은 시라고 보지 않는데 그래서 현대 시에는 거의 없고요. 고전 시가 그러니까 뭐 훈계자son가라든지 훈민가라든지 안민가라든지 그런 시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음 소망적 희망적 많이 나오죠. 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되기를 소망하고 희망할 거 아니야. 그쵸? 많이 나오고요. 다음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관조라고 하고요. 다음 의지적 태도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를 의지적 태도라고 하죠. 다음 부정적 태도 비판적 많이 나오죠. 일제강점기를 비판할 수도 있고요. 전쟁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시민성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억압적 사회 비판할 수 있고요. 뭐 다 비판할 수 있죠. 많이 나오죠. 다음 회의적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갖는 태도 회의적이라고 하고요. 다음 풍자적 풍자는 남의 결점을 재치 있게 비판하는 태도인데 풍자는 어쨌든 간에 목적은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 풍자의 도구가 바로 해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재미있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이 SN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풍자 코미디죠. 오히려 그쪽이 더 재밌더라고 나는. 다음 자조적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것. 아까 전에 우스워라 라고 나왔었죠.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때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것은 자조적이라고 합니다. 냉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웃으면 냉소라고 자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냉소하면. 다음 회한적 뉘우치면서 한탄하는 태도. 내가 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 보살피지 못했을까? 뉘우치면서 한탄하는 것. 이런 걸 회한이라고 하죠. 다음 해학적 대상을 익살스럽게 바라보는 태도. 해학적 같은 경우에는 사설 시조에서 좀 많이 나오죠. 비관적 부정적인 상황을 슬프게 보는 태도고요.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부정적인 시에서 초반에 좀 많이 나오겠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애상적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을 슬퍼하고 가슴을 아파하는 태도. 절망적 망이 발할 망자죠.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상황 초반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육사의 절정 같은 경우에 초반에 수직적 극한, 수평적 극한 쫓겨나면서 굉장히 무릎 꿇을 곳도 없는 그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때 이런 절망적인 게 드러나고요. 다음 체념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단념하는 태도. 다음 영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일 때도 있고 부정일 때도 있죠. 감탄하는 거예요. 벅찬 감정을. 잠깐 쉬었다가